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할 새 얼굴을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당대표 선거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누가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다음 달 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이 뽑히게 될 텐데 일단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5시에 발표된다는데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다 틀리면 양측이 중년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못하겠고요. 예.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누가 뽑혀도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좀 우리 표현은 고만고만 좀 하지요. 이전에 그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카리스마 또는 대선 후보라는 것 때문에 대세론을 형성을 했었는데 예. 이번 세 분 당대표도 그렇고 7분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고 예. 사실 좀 그러니까 뚜렷하게 누가 앞서 나간다, 뭐 뒤진다 이런 게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이게 좀 당원들 90%는 투표라서 예. 이 당원들은 여론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명단이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건 정말 깜깜이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인데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번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예. 어떤 큰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입니다.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당심이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누가 돼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게다가 당원들이 그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취재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취재를 안 한 이유가 누가 돼도 큰 대세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큰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생태계에서는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뭘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좁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국면에서 이 상황은 민주당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교수님들께서 공이 누가 돼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1시간쯤 뒤면 저희가 선출될 대표를 알게 될 텐데 이게 민심 수습이라는 큰 과제도 있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을 진두지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가 대선 후보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당대표의 민주당 당대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선 보궐선거로 좀 흐트러져 있어요. 흐트러진 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두 번째는 대선 경선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세 번째는 대선을 어떻게 잘 지휘해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냐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전에 당대표가 어떤 당을 완전 좌우하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 당원들의 정당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면 바로 대선 후보들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 끝나면 대선 후보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이기면 대통령의 시간이고 지면은 뭐 또 총사퇴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사실은 당권의 향배가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선 이쪽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대선 당대표가 흔들려고 하는 순간에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당대표가 뽑히든지 간에 대선 후보 경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이 그렇게 한국의 정당이 거기까지는 발전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
저는 뭐 대체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이거를 대선 후보한테 넘겨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후보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선 후보를 가볍게 해서 이게 대선을 돌파하게 해야 하는 게 지금의 대표의 임무, 지도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한테 짐을 지어주느냐 아니면 짐을 덜어주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거는 사실은 국정기조를 변화하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재보궐선거에서 얘기하는 게 국정기조를 제발 좀 바꿔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해내가지고 다음 대선 후보가 자유롭게 가볍게 본인의 그 스타일과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별력이 약한 관계로 예. 그리고 당심이 굉장히 민심과 거리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 이야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당권 주자들도 각기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정치 참여라는 거는요, 공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반인의 모든 행동이에요. 그래서 문자 폭탄이라고 하든 문자 행동이라고 하든 그 본질은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나 우리 미국의 위안부 때 보면은 그 의원들한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본질은 같아요. 이 정치 참여라는 것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마땅하고 이 스마트 시대에 문자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거를 의원들이 만약에 부정하고 그걸 힘들어한다면 사실 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폭력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이 참여를 넘어 폭력을 띠면은 예. 사실 저는 그 조응천 의원이 공개한 걸 보고 놀랐는데 이 정도의 얘기를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 이전에 태극기 부대가 의사당을 포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과 다름이 없어요. 이런 것은 당원이라면 징계받아야 되고 일반인 처벌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식의 참여는 안 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예.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참여는 좋다.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문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지도부의 입장은 거의 통일된 것 같아요. 당대표들도 문자를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온도차인데 예. 또 그중에 또 어떤 당대표도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용인한다고 얘기한 당대표도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당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안정이 되는 순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같다라고 봐요, 틀은. 알겠습니다. 신임 당대표 향후 이 같은 상황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실은 문자 자체는 권장해야죠. 그런데 초기부터 그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문자 이게 폭탄이란 말이 붙은 게 폭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문제된 바가 없어요. 오히려 조응천 의원 한 사람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만 개의 그 문자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그 업무 방해고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이고 게다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밀화되고 양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또 이 뭐 민심이니 당심이니 뭐 그 여론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힐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4년 이상 그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에 이 심판을 받은 건데 새로운 지도부도 이거를 그냥 놔둔다. 그거는 대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사실은 문자 폭탄 이 자체가 지금 제일 대표 경선에서 핫한 이슈가 된 것도 문제예요. 다른 게 변별력이 없는데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문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서 그 강성 그 친문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지도부 같은 경우는 책임을 친문들한테 떠넘긴 거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장난 이렇게 면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예. 그런 그 만 개 이상의 받은 의원은요, 당의 그 무슨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소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당에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 당원 정지를 하든지 출당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뭐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권장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격함이나 폭력성은 조금 덜어내야 된다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대선과 연관지어서 앞서서도 많이 했는데 대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는 회의적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당이 정하면 따르겠다라고 약간 입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탠스를 보면은 당원으로서 충실하게 한다 이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의 당원으로서 당이 결정하면은 따라야죠. 저는 원론을 밝힌 거라고 보고 경선 룰을 작년 8월에 만들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예. 그때 만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룰 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싸우면 당은 엉망이 된다. 사실 룰 가지고 후보들이 싸운 정당치고 제대로 된 결과 낸 정당이 없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항상 먼저 후보를 선출한 정당이 이겼다. 먼저 선출한다고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룰을 딱 박았어요. 박고 그걸 전 당원 투표까지 통해서 아주 도장을 찍어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그 이후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 다음 당대표가 이걸 바꾸려면 비슷한 수준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경선 연기론도 뭐 그 주요 후보자 주요 의원들이 아니고 몇몇 초재선 의원 두세 명 정도가 자꾸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룰 자꾸 변경해서 특정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불리하다 이걸 따져가지고 잘 되는 지방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다음 당대표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그런 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6월 초 그리고 5월 중순을 골든 타임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두 인물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제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은 두 분 다 호남, 뭐 전북 전남이긴 하지만 호남 그 민심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민주당계에서 성공하는 방정식은 영남 후보의 호남 몰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분 다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득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문제는 호남 사람들이 호남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 분들이 우리 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호남 후보를 무작정 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호남 몰표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두 분이 지금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고 이제 당권은 누가 잡을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이 지역 안배 문제에 있어서 유력한 후보인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과 같이 이제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좀 이번에는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하고 대표가 다른 지역, 지역 분배가 들어가는 거고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하고 주로 패를 맞춰가지고 지역 안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상하게 원내대표와 대표가 지역 안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선 후보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원내대표의 그 비영남 대표면은 대선 후보는 또 영남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당권과 대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큰 축이기 때문에 당권을
영남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영남권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호남도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영남 후보의 호남 몰표라고 하는 승리 방정식이 있듯이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과 당권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매칭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게 됐는데 저는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가 되면은 대표가 또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둘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짝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표 후보들이 주로 그러죠. 예. 수도권 후보와 영남 후보가 서로 이렇게 궤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권과 당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출입 기자단과 간단한 대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원구성 협상일 텐데 민주당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 약간 조금 놀랐어요. 예. 그래서 원구성 협상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놀랐다 그러냐면 지금 국회 부의장 공석이거든요. 예. 지금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차지하느냐는 사실은 국민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의 제 일성이 민생이나 이런 국민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소속 당 의원들의 자리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 약간 좀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수당 대표는 굉장히 여우 갖고 좀 타협적이어야 된다. 다수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들고 협상을 걸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원내대표가 먼저 뽑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거는 나의 소원이 아니다라고 무슨 박아버렸어요. 박아버리면 다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21년도 국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을 주네 안 주네 그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싸울 겁니까? 이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원구성 얘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년 6월 하반기 원구성으로 돌리고 지금은 선거도 이겼잖아요. 그 선거의 민심이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전향적인 얘기를 내고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약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반론을 좀 해야겠네요. 예. 사실은 지금 협상이 공석이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뽑아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2년 텀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재보선에서의 민심이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방통행의 상징이 상임위원장 독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도 상임위원장을 양보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얘기를 했으면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소임이 아니면 누구 소임이냔 말입니까? 그러면 야당 그 원내대표가 얘기했으면 협상이라도 해야지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협상을 봐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 일방통행으로 계속 가면은요 대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현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찌됐든 선거를 위해서 이기는 원내대표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양보를 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계속 가면은 필패 가능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짧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야의 새로운 선수들이 맞붙게 될 첫 번째 링은 아무래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일 텐데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인물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유용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29번 그냥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언론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 나와도 그거 대수래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이거는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수없이 장관 후보를 했지만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검증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